안녕하세요. 저희는 성신여자대학교 프랑스어 문화학과 문화산업학회 소속 21학번 전하비 21학번 이예림입니다. 예림씨, 혹시 품원과의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큰 행사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그건 물어보나 마나 바로 불문제 아닌가요? 올해가 품문과 50주년인 말도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번 불문제가 더더욱 기대되네요. 이번 불문제 작품 또한 대단한 작품이라는 말도 들었는데 혹시 어떤 작품인가요? 총 디렉을 맡은 하비님이 알려주세요. 네, 이번 제49회 불문제에서는 1789 바스티의 연인들이라는 작품으로 극을 올릴 예정인데요. 저와 디렉분들이 많은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해주세요. 저도 그 작품을 상영회 때 봤는데요. 제가 불문제 때 스텝으로 참여해서 도움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언제든지 필요할 때 꼭 부를 예정이니까 대기하고 계셔주세요. 그럼 저희 이제 작품 얘기로 본격적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불문제 총디렉과 함께 옆에서 지켜봐 주실 프랑스 공연예술 전문가 이선우 교수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우 교수님! 네, 그럼 교수님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신여자대학교 프랑스어 문화학과에서 프랑스 문화와 예술을 담당하고 있는 이선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럼 교수님과 본격적으로 작품 얘기를 하기 전에 줄거리 얘기를 간단히 다뤄보려고 해요. 1789 바스티유 연인들은 프랑스 혁명부터 프랑스 인권 선언이 있기까지 대립하는 두 진영에 있는 주인공들의 사랑 이야기인데요. 오랜 기근과 귀족들의 횡포가 극에 달한 1789년 프랑스 파리를 배경으로 하며 시민들은 사치와 향락에 젖어 나라의 재물을 탕진하는 왕비 마리아 앙뚜아네트와 절대 왕정 루이 16세의 반기를 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네, 소장농인 아버지의 부당한 죽음에 분노한 로낭의 누이인 술레는 함께 파리로 향하게 되는데요. 이후 로낭은 조르주 당통과 까미유 데뮈랭 그리고 로베스피에르를 만나며 파리의 평민혁명가로 거듭나게 됩니다. 한편 왕실의 가정교사인 올랑프는 왕비의 비밀스러운 미래를 도와주려다 우연히 현장에 있던 로낭을 끌어들이게 되고 이후로부터 둘의 이야기가 진행되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이 작품을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이 작품을 보면서 내러티브적인 측면과 형식적인 측면으로 좀 나눠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내용적으로는 저는 그 실제 역사적 팩트에 좀 재밌는 상상력을 더했다라는 점에서 좀 흥미롭게 봤어요. 사실 혁명 시기를 다룬 영화나 연극 작품들이 많은데 그 다른 작품들과 어떤 차별성이 있나를 좀 지켜보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뮤지컬의 형식적인 특징으로 보자면 사실 저는 막 서정적이고 감미로운 것보단 개인적으로 좀 신나는 음악을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 뮤지컬은 이전에 모차르트 르혹을 담당했던 두 명의 프로듀서가 같이 작업을 하면서 역시나 그때 느꼈던 그 록음악의 감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더해서 또 뭔가 옛날 느낌이 아닌 굉장히 현대적인 방식의 영상을 좀 적극 활용한 무대 장치가 상당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네. 교수님, 그런데 작품 속에서 마리아 앙투아네트 사치, 루이 16세의 문우감은 실제 사실이 맞나요? 사실 맞습니다. 물론 100%는 아니겠죠.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남아있는 다양한 역사적인 사료들을 통해서 우리는 추론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그 두 사람이 약간 한심해 보이는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를 하자면 실제로 혁명이 일어나고 왕실이 모두 이제 도망을 가던 도중에 바렌이라는 곳에서 결국은 이 루이 16세가 잡히게 되는데요. 그 잡히게 된 이유가 아마 열심히 도망을 갔으면 안 잡혔을 거예요. 근데 엄청나게 많은 하인들을 데리고 밥 한 끼를 먹기 위해 마차밖에 내려서 거하게 상을 차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입장으로는 상상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그 사람들한테는 지금 당장의 이 상황을 피하는 것보다는 뭔가 왕족으로서의 위엄을 유지하고 자신들의 원래 생활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겠죠. 그래서 그 에피소드를 저는 들으면서 역시 혁명으로 뒤집힐만 했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요 비슷한 시기에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 커플이 등장을 하는 또 다른 영화들을 좀 추천을 해보자면요.
나온 지 좀 됐는데 여러분이 아주 어렸을 때 나왔을 거예요. 소피아 코폴라 감독의 마리 앙뚜아네트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 작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현대적인 감성으로 이 왕족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보면 마리 앙뚜아네트는 그냥 10대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세상 물정 잘 모르고 그냥 어린 나이에 정략 결혼으로 시집을 와봤더니 그냥 이 꼴이 됐다더라 라는 뭐 이런 뉘앙스로 가게 되고, 그다음에 루이 16세의 경우에도 아직은 순진한 약간 덕후기가 있는 뭐 이런 소년으로 또 그려집니다. 그래서 사실 그걸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무슨 빌런이나 악당이라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자신들이 가진 자리에 어울리는 능력을 그냥 갖추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하나 더 언급하면 아마 2학기 때 내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보게 될 작품인데요. 2019년, 18년 요쯤에 원네이션이라고 하는 또 영화가 있어요. 여기서도 자세히는 아니지만 이 왕과 왕비가 등장을 하는데, 이런 다른 작품들에서 묘사된 이 두 사람의 캐릭터를 좀 비교해 보면서 우리 뮤지컬을 감상한다면 훨씬 더 보는 재미가 있겠죠. 아, 그랬군요. 아무래도 조금 더 극적인 연출 및 정당성 부여로 인한 왜곡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실제 인물들을 등장시켜서 프랑스의 시대적 상황을 정교하게 묘사한 점은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데뭍랭이 실존 인물인 줄 몰랐는데 이번 불문제를 기획하면서 보니 데뭍랭이 정말 실존하는 인물이었더라고요. 이번 작품에서 시대적 상황이 프랑스 대혁명 발발 시기 맞죠? 교수님, 혹시 1789년 전후로 프랑스 시대적 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사실 뭐 이 설명은 하자면 밑도 끝도 없지만 아주 간단하게만 해보면 일단은 경제적으로 너무 불안했어요. 근데 이거는 루이 16세 때문은 아니에요. 이미 루이 14세가 엄청난 절대 왕정을 일으켰다고는 하지만 전쟁광이었기 때문에 전쟁으로 세금을 정말 많이 썼고, 그래서 루이 16세가 죽을 당시에 프랑스 재정은 충분히 위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루이 15세나 16세가 그걸 타개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던 거죠. 그렇게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다가 실제로 혁명 직전에 몇 달 전에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면서 빵값이 미친 듯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제 이건 거짓말이다 라고 나왔지만 뭐 마리 앙뚜아네트가 아니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지 라고 했다는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빵을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많이 바뀐 거죠. 이전에 이제 귀족들 사이에서는 리베르티나주라고 해서 보다 쾌락적이고 자신의 행복을 쫓는 이런 경향이 유행을 하고 있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계몽주의가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한마디로 인간 중심,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제 중심이 내가 되는 거예요. 개인의 행복과 쾌락에 집중을 하면 당연히 우리는 그러면 신분제를 벗어 던지고 모두가 평등하고 내가 행복한 세상을 꿈꾸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시대적인 바탕으로 결국은 혁명까지 이르게 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저는 프랑스 대혁명이 루이 16세의 상부의 소집 해산이 가장 큰 원인으로 발발한 줄 알았는데 그 전부터 혁명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았네요. 맞아요. 프랑스 대혁명은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그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갖는 가장 큰 의미는 바로 혁명의 구호로 내걸었던 자유, 평등, 박애 이 세 가지 이념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근대 이후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서 인식되었음에 그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뮤지컬을 보다 보면 의상 또한 시대적 고증을 최대한 따른 것 같은데 예림 씨는 어떠셨나요? 저 이번 작품의 의상이랑 헤어스타일이 너무 눈길이 갔어요. 작품의 시대적 배경이 로코코 시대인 걸로 알고 있는데 교수님 혹시 로코코 양식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로코코는 사실은 이렇게 단순히 예술적 경향으로만 볼 수는 없고요. 그 전부터 쭉 이제 이어져 왔던 사회적 흐름과 맞물리면서 탄생을 하게 됩니다. 아까 내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사람들의 행복과 쾌락이 중요해졌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쾌락주의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로코코 양식이 출현을 하게 됩니다. 로코코는 사실은 되게 알아보기가 쉬워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막 아기자기하고 샤방샤방하고 이 느낌이 사실은 로코코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 나왔던 바로크하고 비교를 해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은데요. 조금 더 이해를 위해 설명을 덧붙이면 회화 작품에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 시기에 이제 등장했던 수많은 귀족들의 초상화가 있는데요. 특히 이 시기에 로코코 미술 양식의 대표 화가로 우리는 보통 이제 앙뚜안 바토나 프랑스와 부시에, 그다음에 뭐 프라보나르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림에 등장한 귀족 부인들의 옷을 보면 그 막 프릴부터 치마 볼륨까지 너무나도 섬세하고 아기자기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좀 귀염귀염한 느낌? 이게 전형적인 좀 로코코풍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예림이가 말한 대로 우리 작품에 등장하는 의상에 정말 잘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간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의상비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품 속 마리 앙투아네트의 거대하게 꾸민 머리 장식과 또 가는 허리에 쫙 조인 그 코르셋 장식이 로코코 양식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시대의 특징을 듣고 나니 나중에 작품을 감상할 때 시대적 배경이라든지 의상에 조금 더 집중하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저희가 이선우 교수님과 함께 1789 바스티유 연인들에 대해 리뷰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저는 불문학도로서 프랑스 대혁명의 시대적 배경을 재미있게 볼 수 있었고 실존 인물들을 입체적으로 등장시켰기에 작품에 더욱 몰입하면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교수님과 또 예린님과 함께 작품 리뷰를 하면서 유익한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프랑스 대혁명 전후의 프랑스 시대 상황과 또 그 로코코 시대의 프랑스 의복에 대해서 알아보니 작품을 보면서 어떤 것을 조금 더 집중하면서 볼지 또 제가 앞으로 기획을 하면서 어떤 것에 주안점을 둘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어떠셨나요? 일단 저는 학생들이 뭔가 극을 올리기 전에 이렇게 그 배경에 대해서부터 공부를 하고자 하는 이 태도, 이 열의, 여기에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단순히 프랑스어로 노래를 하고 춤을 추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작품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런 걸 찾아보면서 조금씩 더 불문학도로서 성장해 나가는 거겠죠? 네, 오늘 이렇게 1789 바스티유 연인들이라는 작품에 대해 얘기를 해보았는데요. 이 작품은 올해 2022년 불문대 작품으로 선정되었기에 많은 풍문수정이들의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불문대 배우들 모집 중에 있으니 몸소 연극을 하며 프랑스 문화를 느끼고 싶다 또는 품은 수정이들과 함께 연극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프랑스 역사에 대한 지식을 쌓는 동시에 친해지고 싶다 이런 수정이들 모두 부담 가지지 말고 열정만 있다면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도 같이 뭔가 호응을 하자면 꼭 참여하세요. 이게 그냥 단순히 뭐 그냥 극 하나 올린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 옆에 있는 이 선배들 그리고 여기 보이지 않는 수많은 선배들이 작년 불문제를 통해서 서로 친목을 도모하고 불어 실력을 올리고 프랑스 문화에 대한 어떤 지식을 엄청 쌓아 나갔어요. 우리 새내기들도 꼭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말 기대가 큽니다. 그럼 지금까지 1789 바스티유 연인들에 대해 소개한 프랑스어 문화학과 문화산업학계 21학번 이예림, 21학번 정아비 이선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